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나왔습니다. 충주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매체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회 때 감염된 건지 다른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충주에선 6번째, 충북 전체로는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30대 남성은 온라인 언론 매체 기자로 주로 도내 북부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충북에서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남성은 충주시청 브리핑실과 충주시 선관위 등 이동 동선이 비교적 많아 방역당국은 지역 내 전파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지만 감염 경로가 신천지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가 신천지 활동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그 많은 신자 중에서 한 명이 우연히 다른 일반 시민과 별 차이가 없는 경로인지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남성이 주로 다녀간 충주시청과 제천시청 브리핑룸은 폐쇄된 상태로 접촉자들은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충주에선 이 확진자 말고도 감염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 50대 여성의 아들입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한편 괴산군은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온 오가리마을 주민들에 대한 2차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1차 검사에선 확진자를 제외한 주민 191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북 지역에서 첫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남성은 2주간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아 모니터링 대상에서 해제가 됐는데 문제는 모니터링이라고 해봤자 본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증상을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충주시는 시내 2,500명 신도들에 대한 전체 진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은 신천지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2주간 전화상 모니터링 감시를 받아왔지만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공교롭게도 모니터링이 끝난 당일 병원을 찾아 인후통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에서 증상을 숨긴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그동안 이 남성의 병원 방문 이력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경에 인후통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모니터링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성의 경우 지난달 16일 충주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참석한 날과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사이의 간격은 한 달 이상으로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에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충주시는 시내 모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대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돼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교 대신 카페를 찾은 대학생 김용규 씨.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의는 단 1분도 듣지 못했습니다. 접속자 수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건데 학교에선 강의 시스템 서버를 늘린다고 안내했지만 강의는 재생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봤는데 휴대폰으로도 시도하고 노트북, 컴퓨터로도 시도해봤는데 그리고 오늘까지도 해봤는데 아직 제대로 된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많이 답답해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강에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교 시설 대신 학원을 이용합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대부분 학점이 실기 수업으로 이루어진 예체능 전공 학생들은 등록금을 날리는 기분입니다. 18학점 중에 한 13, 15학점 정도 되는 14학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등록금에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실기 정말 장소의 대여료나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만이 어느 정도는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학의 80%가 온라인 개강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서버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아 서버 다운 현상이 많았고 예체능과 실험 실습이 많은 강의는 대부분 시작도 못했습니다. 대학들은 서버를 점검해 강의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 짓고 있던 축사들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학교 인근에 축사 허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축선인들은 대체질을 요구하며 수십억 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가덕면 인근 축사들입니다. 일부는 완공됐고 일부는 짓다만 이들 7개 축사가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청주시의 건축 허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허가를 믿고 수억 원씩을 들여 축사를 짓던 업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충북과학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하면서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도 지금 농협에서도 이자 나가야지 그거 다 하면서 지금 여기다가 평생 버는 걸 내가 60이 넘었는데 평생 버는 거 다 투자한 데다가 빚까지 얻어서 이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허가청인 청주시는 당시 기숙사가 주거 밀집 지역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를 따랐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며 축사 철거 등 행정 처분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정도 이제 용도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그거죠. 행정적인 과실을 농민 쪽에 전가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대체지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청주시가 건축물은 남겨두더라도 소입식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은 청주시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해마다 찾아오는 봄 날씨인데 올해는 유독 포근한 봄 날씨가 반갑습니다. 오늘 충북 전역의 한낮 기온은 영상 19도까지 오르며 4월 초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확 달라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북 전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따라서 내일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이상으로 태풍급 강풍이 예상됩니다.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방역 대책에 투입되면서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출되는 공무원도 갈수록 늘고 있고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대응 추진단 현장 사무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직접 대응 업무에 차출된 천안시 산하 공무원만 해도 11개 팀 353명에 달합니다. 역학조사뿐 아니라 신천지 의심장소 신고 등 주민 민원이 폭주하면서 계속되는 밤샘 근무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과 소독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천안중앙시장에서 방역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의 다중시설에서 방역과 소독을 요구해 코로나19 발병 이전에 3개 반에 불과했던 방역반이 12개의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들 해달라고 자기 건물이 있는데 그쪽 좀 방역수도 좀 해달라는 문의가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집도 좀 해달라는 문의도 좀 들어오고.
지난달 25일 천안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후 천안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여전히 차량 행렬로 장사진입니다. 선별진료소별로 하루 200건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며 장시간 근무하는 보건 분야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 근무에 그다음에 야간까지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쉬는 날이 보장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들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동원된 인력뿐 아니라 관련 예산도 부담입니다.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중 이미 17억이 투입되는 등 직접 비용만 2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천안사랑 카드 발행 예산 500억 원에다 경영안정자금 330억 원까지 편성해야 하는 등 분야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천안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꺼리고 사람을 멀리하고 또 감염 걱정에 노심초사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줄여왔던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안 곳곳 일회용 배달 용기들이 쌓인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배달이나 포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혹시 좀 배달은 좀 더 늘고 매장에서 드시려고 가시는 분들은 적어진 느낌이거든요. 전보다는 소비하는 경향이 좀 덜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배달로 먹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대형 배달 대행 업체의 입점 문의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이전보다 27% 넘게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정영순 씨도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70% 가까이 줄자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매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음식을 담았더니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홀에 손님이 많이 줄어서 일단은 좀 장사를 배달 쪽으로 많이 돌렸죠. 이게 자리 잡으면 계속 할 생각이에요. 카페 같은 식품 접객업소에서도 재작년부터 금지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인데 매장 안에서도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다회용 컵이 불안하다며 이런 일회용 컵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손님들이 다 확인을 일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료컵은 그냥 바로 써서 바로 본인들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현행 방침을 유지하고 추후에는 기존대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와 화제에서는 그동안 정부 대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근 변호사, 권호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YTN이 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서 첫 주, 3월 첫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주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여론조사의 내용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긍정평가가 한 47.9% 정도였는데 두 번째 주는 47.2% 정도로 약간 떨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뭐 국정에 대한 현행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조금 서둘러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됐다, 약간 소폭은 좀 내려갔다, 최근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당연히 코로나19는 뭐 주된 이슈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작은 등락은 사실은 지난주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등락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은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계속 조금 높은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 과정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추이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은 볼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 영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1, 2월 산업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거 사상 최초로 기록한 건데요. 이런 경제적 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조금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계속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우리 김한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총선 직전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이 지난주부터 했었던 마스크 오브제 이 판매하고 또 이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병행되면서 굉장히 마스크에 대한 수급이 좀 안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병률 자체가 이제 100명대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국민들이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그동안의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잘 먹히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맞추어서 다른 나라들의 발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긍정적인 평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정부가 이제 잘 대처하고 있다. 또 아니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 평가가 이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뭐 많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여러 언론사들이나 어떤 그 기사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약간 나뉜다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것을 정부에서 어떤 정책,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것이 너무 늦지 않았냐 또는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와 현재 이 정치적인 이런 이슈와 연관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재난 자체, 코로나 자체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이런 두 가지 기조가 좀 많이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저희들이 코로나 대처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이 좀 몇 가지 있었죠. 지금 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가 있었고 이와 상반되는 일본에 대한 대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은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초기에 혼란을 좀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럽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국발 입국자보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확진자 증가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일응 수긍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권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선결 과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식 비판이나 정치를 위한 비판은 좀 자제하고 가장 신속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힘을 모은 다음에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잘못을 재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해외에서도 또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뭐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는 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역시 뭐 여러 기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논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들마다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게 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 다른 유럽의 상황들을 소개를 하면서는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논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논조를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한다 또는 한국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그치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폭넓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이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성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도 효율적이었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민들이 매우 침착하고 탁월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의 여지 없는 어떤 여론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좀 그런 긍정 평가가 많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 시기에도 계속 이제 가고 있죠. 총선도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분석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정치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것인데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아무래도 기존에는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저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당연히 코로나19 사태가 부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발병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 밀려올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4월 달이 되면 아주 표면화돼 있을 겁니다. 저희 시민들이 다 표면화돼서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여야가 합의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물론 미국은 규모가 다르지만 100조입니다. 독일에서도 10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규모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도 한 50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김 변호사님 말씀에 완전히 동감하는 게 코로나를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오늘 중대본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총선을 딱 앞두고 나서는 말씀하신 체감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앞서 그 코로나를 잡는 어떤 이 방역 체계라든가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선 총선에 치루어지는 그 당시에 겪게 될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충북에서 이제 와서 보면 충북의 각 정당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충북이 전국 표심의 뭐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직까지 충북 민심은 알 수 없다. 뭐 안개 속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충북의 정당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충북 도민으로서 평가를 해보자면 이 충북은 표심이 정직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처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후보자들로서도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국가적 이슈를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선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떤 지지율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유효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뭐 이 부분은 각자 뭐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만큼 개별적인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는 총선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말씀하신 대로 임기 중간에 있는 총선이 항상 정권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리고 또 당의 영향력이 워낙 이제 지역구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후보자들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에 어떤 이해 의견을 내거나 또는 이제 지지하는 어떤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개별적인 후보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총선의 어떤 승리나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이랑 겨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네네. 싶기는 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당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너무 큰 이슈가 앞에 있어서 사실 개별적으로 후보자가 자기 알리기도 너무 바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당 선거 기간 동안 대면도 못했죠. 네. 대부분의 집회도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알리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인들이 지금 뭐 거의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SNS라든가 유튜브,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존재 자체를 알리시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를 알리는 네.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